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산과 일상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지혜 마당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면서도 자칫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국세청의 AI 감시 시스템과 현금 입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돈인데 내가 입금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여러분의 돈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면서 현금을 안전하게 입금하는 5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조사를 피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당신의 입금을 보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정 금액 이상의 거래나 명백한 이상 징후가 포착될 때에만 사람이 직접 들여다봤지만 이제는 AI 기반의 거래 패턴 탐지 시스템이 24시간 내내 우리의 금융 거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금액의 크기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패턴에 집중하여 수상한 자금 흐름을 찾아냅니다. 65세 김정호 씨의 사례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족 병원비로 현금 300만 원을 입금했을 뿐인데 며칠 후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번 돈을 본인 통장에 입금했을 뿐인데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려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국세청의 AI 감시 시스템이 김정호 씨의 입금 패턴에서 특정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AI 감시 시스템은 다음 패턴들을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자주 반복되는 입출금 패턴 수입 대비 과도한 현금 흐름, 가족 간 송금이나 계좌 쪼개기 거래, 그리고 고령자의 비정상적인 입출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 아이가 의심스러운 패턴으로 인식하면 바로 경고등이 켜지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AI 시스템에 포착될 수 있는 주요 현금 입금 패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반복된 금액의 현금 입금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씩 매주 한 번 총 3주 연속으로 현금을 입금했다면 이 AI는 이를 누군가 자산을 쪼개서 이전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자금 세탁을 시도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입금 후 빠른 출금 혹은 송금입니다. 연금으로 300만 원을 입금한 당일에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계좌 이체하거나 바로 출금하는 경우 A는 이를 차명 계좌를 이용한 우회 송금으로 의심합니다. 마치 돈의 출처를 숨기려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족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자주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자녀 계좌에 반복적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행위는 가족 간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국세청은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고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AI 시스템에 포착되면 곧바로 세무조사 전 단계인 출처 소명 요청이 여러분에게 날아오게 됩니다. 단소연이 현금을 입금했을 뿐인데 불필요한 조사와 소명 절차를 겪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에 절대 안 걸리는 현금 입금법 5가지, 이제 본론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가지 현금 입금 방법을 지키신다면 국세청 AI 감시 시스템에 포착될 가능성을 거의 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1. 현금 입금은 일정 간격을 두고 불규칙하게, AI는 규칙성을 가장 먼저 탐지합니다. 따라서 현금 입금 시에는 금액과 요일을 매번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에 100만 원씩 입금하는 것은 AI의 눈에 띄기 쉽습니다. AI는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자금 출처 불분명이나 소득 축소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정적인 현금 수입, 미신고, 아르바이트 자영업자의 매출 누락 등을 쪼개서 입금하는 패턴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김영애 씨는 매주 월요일 아파트 관리비 1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3달 동안 매주 같은 요일에 같은 금액을 입금하자 야이 시스템은 이를 반복적인 현금 흐름으로 감지하여 김 씨의 통장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박준수 씨는 매달 생활비로 현금 50만 원을 입금해야 했습니다. 그는 첫째 주에는 48만 원을, 수요일의 셋째 주에는 53만 원을, 금요일의 다섯째 주에는 45만 원을 월요일에 입금하는 식으로 금액과 요일을 불규칙하게 바꿨습니다. AI는 이러한 불규칙한 패턴에서 특정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금액의 미세한 변화는 물론 입금 주기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등으로 무작위성을 부여하여 AI의 분석을 어렵게 만듭니다. 2. 입금과 출금 사이 시간차를 두세요. 현금을 입금한 당일에 바로 출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AI에게 차명 계좌나 자금 세탁에 대한 의심을 사기 쉽습니다. 돈의 흐름에 어떤 목적이 숨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현금 입금 후 최소 7일 정도의 시간차를 두는 것입니다. 입금 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통장에 보관하다가 사용하는 입금 대기 출금 패턴을 만드세요. AI는 자금 흐름에 여유가 있는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민지 씨는 주말 아르바이트로 현금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은행에서 20만 원을 입금한 후 점심시간에 바로 그 돈을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했습니다. AI는 입금과 동시에 이루어진 출금 패턴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마치 다른 사람의 돈을 잠시 자신의 계좌를 경유하여 송금하는 자금 세탁 또는 차명 거래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반면 최현우 씨는 중고 물품 판매로 현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화요일에 이 돈을 통장에 입금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통장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차를 둔 덕분에 AI는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현금 입금 후 일정 기간 통장에 돈이 머물러 있게 함으로써 해당 자금이 개인의 정상적인 소득이나 자산임을 AI에게 보여주는 효과를 줍니다. 3. 본인 명의 간단한 영수증 또는 사용 목적 기록 남기기. AI 감시는 피하더라도 만약 소명 요청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금 입금의 사유를 미리 메모해 두거나 필요시 간단한 영수증 형태로 메모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현금 납부 정형외과, 진료비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나중에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입금에 명확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정수진 씨는 친구에게 빌려준 돈 1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통장에 입금하기 전에 휴대폰 메모장에 친구 김미정에게 빌려준 돈 상환받음 100만 원라고 기록하고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훗날 소명 요구가 왔을 때 이 기록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세무조사 시 이러한 간략한 기록조차도 소명 자료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용돈, 경조사비, 개인 간 차용금 상환 등 현금 거래가 잦은 경우에도 이 방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4. 현금 입금 대신 간접 결제 수단 활용. 은행 계좌에 직접 현금을 입금하는 대신 카드 충전형, 제로페이 토스머니 등이나 가족명의 선불카드 충전 후 소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이 일부 간편 결제 흐름은 아직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금액이 과도할 경우 제도상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액 중심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민준 씨는 소액의 비정기적 수입 중고, 거래 장음 소규모 용역비 이 있을 때마다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하는 대신 주로 제로페이나 토스머니 같은 간편 결제 앱에 충전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앱들은 소액 거래에 대해 은행 계좌만큼 정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적 자유롭게 현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단 대량의 현금을 충전하는 것은 삼갔습니다. 국세청의 감시망은 주로 은행 계좌 거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 결제 수단은 상대적으로 덜 추적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방법이며 금액이 커지면 결국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5. 가족 간 거래는 반드시 차용증 또는 상환 스케줄 기록.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에도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가족 간 돈 거래 시에도 빌린다는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금 전에 간단한 차용증 문서를 작성하거나 핸드폰 메모장에 부모에게 3만 원 차용 6개월 내 상환 예정과 같이 구체적인 상환 스케줄을 기록해 두세요. 이러한 기록은 나중에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학생 아들이 월세 보증금이 부족하여 아버지에게 5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주는 대신 아들 김도현에게 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 대여 10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상환 예정이라는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관했습니다. 아들도 이 내용을 자신의 메모장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약정한 상환 스케줄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식적인 차용증만 있고 실제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으로 상환 과정을 증빙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 입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심층적인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여러분이 더욱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소액 현금 입금은 괜찮지 않나요? 소액은 AI가 감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AI는 금액의 크기보다 패턴에 더 집중합니다. 많은 분들이 푼돈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AI의 감시망은 금액의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규칙성과 반복성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김영희 씨의 사례처럼 매주 5만 원, 10만 원 등 소액이라 할지라도 특정 요일에 꾸준히 반복 입금하는 패턴은 AI에게 미신고 소득의 쪼개기 입금 또는 불법 자금의 분산 입금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AI는 이러한 패턴을 통해 특정 수입원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유추하고 해당 소득이 세법상 적절하게 신고되었는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과외 수입 프리랜서 소득, 소규모 자영업자의 현금 매출 등을 통장에 바로 입금하지 않고 쪼개어 넣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AI의 학습 방식. 국세청의 AI는 방대한 금융거래 데이터를 학습하여 정상적인 거래와 비정상적인 거래를 구분합니다. 이때 정상적인 개인의 현금 입금은 보통 불규칙하고 특정 목적 부모님께 받은 용돈, 중고 거래, 대금, 경조사비 등을 가집니다. 반면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반복되는 것은 통계적으로 흔치 않은 패턴이며 이는 숨겨진 소득이나 자산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불규칙하게 입금하고 입금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ATM으로 입금하면 더 안전한가요? 창구 직원보다 덜 감시받는다고 들었어요. 이는 명백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ATM 입금이나 은행 창구 입금이나 모두 동일하게 국세청의 AI 감시 시스템에 의해 분석됩니다. 금융기관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근법에 따라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의무를 지닙니다. 또한 모든 금융거래 데이터는 국세청 및 금융정보분석권 FAIU로 전송되어 AI 시스템에 의해 분석됩니다. 여러분이 ATM을 이용하든 은행 창구를 이용하든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든 모든 금융거래는 기록으로 남으며 이 기록은 국세청의 시스템과 연동됩니다. ATM은 직원의 유관 감시를 피할 수 있다는 착각을 주지만 디지털 기록은 더욱 정밀하고 광범위하게 수집됩니다.
오히려 ATM은 무인기기이므로 현금 출처 소명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없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AI는 입금 방식 ATM과 창구보다는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떻게 입금했는지, 그리고 그 돈의 흐름, 플로우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이 여러 ATM을 전전하며 소액으로 분산 입금하는 패턴은 오히려 자금 세탁 의심 거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TM 입금이라고 해서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차명 계좌가 아닌 다른 가족 통장에 현금을 입금하는 건 괜찮을까요? 가장 위험한 패턴 중 하나이며 이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세청에는 가족 간 계좌 거래, 특히 현금을 통한 자금 이동을 증여의 강력한 증거로 판단합니다. 저희는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증여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는 가족 구성원 간의 금융거래 패턴을 분석하여 자산 이전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통장에 정기적으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부부 사이라도 한쪽이 다른 쪽에게 반복적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행위는 AI에 의해 쉽게 포착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남편이 본인의 소득 일부를 아내의 통장에 현금으로 계속 입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는 배우자 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설령 생활비 목적이라 할지라도 명확한 증빙거 없이는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가족 간이라도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져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준 금액 이자율 무이자로도 가능하나 일정 금액 이상 시 법정 이자율 미적용에 따른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필요 상환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약정한 상환 스케줄에 따라 계좌 이체 등으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지 형식적인 차용증만 있고 실제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큰 금액의 현금을 한 번에 입금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금액이 클수록 출처를 명확히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현금 부동산 매매 대금 중 현금 잔금 사업상, 현금 매출 등이 큰 금액으로 입금될 경우 AI는 물론 사람의 눈에도 띄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입금 전에 해당 현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현금이라면 상속세 신고 내역 유언장,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등 부동산 매매 대금이라면 매매 계약서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등 사업상 매출이라면 사업자 등록증, 세금 계산서, 회계 장부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금액이 클 때는 입금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혹시 모를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명 요청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져온 현금은 어떻게 입금해야 할까요? 해외에서 반입하는 현금은 외국 환거래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세청의 추적 대상이 됩니다. 미화 1만 달러, 약 1,300만 원을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하여 입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반입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은행에 입금할 때도 해당 외화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해외 소득 증빙, 해외 예금 인출 내역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현금이라고 해서 출처 소명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위의 방법들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는 문서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금 사유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현금 입금에 대한
메모 사진, 가계부 기록 등 이제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세요. 가능하다면 해당 금액과 관련된 영수증을 첨부하고 가족 간 거래였다면 미리 작성해둔 차용증이나 관련 메시지 내용을 캡처하여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 박미정 씨는 경조사비로 받은 현금 200만 원을 통장에 입금한 후 소명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그 현금이 결혼식 축의금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결혼식 청첩장 사진 축의금 봉투를 정리했던 가계부 내역 입금 날짜와 금액 기록, 그리고 축의금을 건넨 지인들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일부를 캡처하여 제출했습니다.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소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경조사비가 아닌 개인 간 채무 상환이었다면 차용증과 함께 이자 지급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등까지 첨부하면 더욱 확실한 소명이 됩니다. 소명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세무사와 한 번이라도 상담을 받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의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어떤 자료가 가장 효과적인지, 어떻게 설명해야 국세청이 납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짓 설명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AI는 거래 흐름 전체를 분석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과 실제 자금 흐름이 다르면 더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거짓으로 소명했다가 발각되면 가산세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 포탈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조언: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 이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쓰는 방식에도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 돈인데 왜 마음대로 못 쓰냐는 생각은 이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더 이상 단순히 현금 금액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AI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오늘 알려드린 5가지 현금 입금법과 추가적인 유예 사항들을 실천한다면 불필요한 세무조사나 오해 없이 자유롭게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그 흐름과 패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점입니다. 김정호 씨처럼 정당한 돈을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AI 감시망에 걸려 소명 요구를 받은 사례는 가슴 아프지만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돈을 쓰고 싶지만 이제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신중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입금, 빠른 출금, 가족 간 거래 등 일상적인 행동이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만 이를 알게 된 지금 우리는 더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 작성이나 입금 목적을 기록하는 작은 습관이 큰 문제를 막아줄 수 있다는 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는 돈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소중한 것을 지키는 일, 그리고 작은 실수가 큰 후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돈의 가치를 넘어 삶의 소중함을 지키는 법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비슷한 경험이나 새롭게 배운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실용적인 지혜를 얻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우리 함께 현명한 삶을 만들어가요.